네, 4월 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아주 격동의 한 주를 보냈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날 주주총회 있던 날 뭐 포인트 네. 모바일 포인트 주주총회 포인트 모바일이요. 포인트 모바일이요? 포인트 모바일 주주총회 이후에 바로 와서 방송을 했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자꾸 네. 물어보시네. 그 일단 한번 정리 한번 업데이트된 것까지 해서. 그때도 사실 뭐 저도 직후라서 자료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냥 그때 느낌 정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4월 1일 만우절인데 정말 거짓말 같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실 의견이라서 자칫 저희 회사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의견보다는 이게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뭐 주식을 한 사람이지 재무제표를 또 보긴 하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이게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제 의견보다는 더 전문가분들,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사분들이나 다른 이런 업무 실무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여기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건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대략 제 계산을 이제 IR 담당자하고 저희 통화를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랑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한 약 대략 80억 정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총 다 합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치상 이제 회사 친 자료 말고도 더 보니까 이제 그 품질 보증 매출 나간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발비냐 이제 비용이냐 매출이냐 그 다음에 개발비에 대한 매출이냐 비용이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이연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대략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80 정도라고 하고 작년에 매출이 760억이었고 올해 가이던스를 1,400억 정도 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80억 정도면 엄청나게 큰 정도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거를 다 비용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는 매출에는 좀 타격은 좀 있긴 하겠죠. 다만 이제 그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 의견을 받은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 장중에 이제 그 의견도 올라왔었잖아요. 적정된 이제 보고서를 올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막판에 좀 뭔가 뒤집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막판에. 그리고 그 IR 담당자가 그 정도에 올리려면 이제 회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일단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주종의 분위기로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은 거는 이건 제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 제 의견은 아니고 한정된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상패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사태 때문에 아마존으로 나갈 매출이 취소된다거나 앞으로 이제 요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계속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약간 판관비가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라서 조금 올해 뭐 목표한 매출을 달성하려면 어쨌든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수출이 90%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그 중국계 공장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뭐 코로나 봉쇄가 중국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매출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이 좀 이제 실적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게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대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뭔가 네.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기 아니면 하셨겠지. 무능 아니냐. 네. 그냥 여기까지만 딱 이거는 제 표현도 아니고 다른 회계사분이 4대 법인에 있는 회계사분이 회사하고
회계법인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원활히 잘 됐으면 이렇게 일이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의 대응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그 기본적으로 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네, 문제가 그렇죠. 발생한 네,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뭐 어쨌든 이거는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제 다시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고 다시 이 신한회계법인하고 다시 재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분기 보고서에 다시 적정 주는 일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세코닉스나 코나이하고 이제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제 반기 보고서에다가 적정을 받아서 이제 9월부터 거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는 이제 그렇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다시 적정으로 억지로 바꾸려다가 잘못할까봐. 잘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이제 뭐 재무제표를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이제 또 뜻하지 않은 뭔가 또 파생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제가 객관적인 팩트로만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남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회사 의견으로 비춰질까봐 또 이게 100%라는 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그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기는 아닌 걸로. 아니었으면 좋겠고 현재까지는 빨리 100% 해결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주주분들 말이 그렇지. 전화 이제 지난번에 영상 남기고 이제 전국에서 전화 많이 왔어요? 이제 전국의 사투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많이 사신 분도 꽤 많이 사셨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고민이 되실 건데 다행히도 저를 욕하시기보다는 응원의 전화들이 더 많아서 일단은 제 생각들 말씀드렸었고 하니까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풍골쇄신 노력하셔서 그럼요. 이번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 혹은 불안감에 빠지게 한 분들에게 더 좋은 어떤 그러니까 인사이트. 지금 사실 감사보고 수준 다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계좌에서 좀 약간 실적 안 좋은 중소형주들은 다 팔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팔았으면 오늘 같은 개별 주장에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팔자고 했는데 그게 오늘 한 30% 급등이 나와서 팔았으면 참 아쉬울 뻔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정보 그럼요. 더 분골쇄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멘탈이 타격이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또 단단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8.15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영상 올라가고 댓글이 전부 이렇게 황 팀장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라. 불쌍해 보이니까. 아니.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한정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거절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좋은 주식. 그럼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나쁜 주식은 아니었는데. 그럼요. 자,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는 선택하는 픽을 하는 그 기준이랄까?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랄까? 이런 게 달라진 거 있어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이 어떤 변화를 주진 않았다? 전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리오프닝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리오프닝주도 일단 뭐 워낙 섹터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르고 내리고 막 이게 변동성이 강해서 지금 어떻게 뭐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더 홀드의 의견입니다. 리오프닝주에서도 어떤 쪽들이 오늘은 이제 항공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최근에 3월 달 들어서 이제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뭐 1월 인한 인플레 리스크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조금 시장에 수급을 가져갔었고 3월 중순에는 또 정책 테마주들도 또 수급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항상 염두에 뒀었던 게 분명히 요것들이 좀 잠재된 게 지워지면 좀 이벤트들이 소멸이 되면 또는 수급이 좀 약해지면 당연히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리오프닝 아니면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은 전혀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님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오프닝 중에서도 우리가 뭐 제가 항상 하는 이번 주에 많이 마셨는데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주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번 주에 강했던 게 엔터 주식들 뭐 JIP, YG, 뭐 하이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항공 주식들 강했죠. 뭐 대한항공, 그다음에 에어부산, 진에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은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이런 쪽이 다 강하고 오늘은 화장품까지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요 안에서의 뺑뺑뺑 돌고 있고 지금 일단은 리오프닝이라는 큰 섹터 안에서 군집이 돼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도주의 축으로 분명히 한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으로 쉴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기사가 다시 또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 탄력을 받아서 또 주가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흐름은 사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리오프닝 주식은 저는 지금 사도 늦지는 이게 뭐 지금이 한 5분 응선, 6분 응선, 7분 응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히 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제 JYP가 이제 자회사 그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하면서 신고가를 났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났었거든요. 차트 강하네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의 거래량이 죽는 거래량들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래량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정석대로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요날 대량거래 수요일 날 대량거래 나온 날에도 이날도 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를 못 사면 정말 대시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사서 그 주식이 주도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이고 그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비싸게 사더라도 신고가 영역에서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JYP도 를 비롯한 다른 엔터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예쁜 그림을 뽑아냈던 게 진에어 같은 주식들이 이제 박스권 탈출하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하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 좀 약하네요. 아시아나 항공이었나 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이제 흐름이 좋은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나왔던 기사 중에 항공주를 살 게 아니라 항공권을 사라라는 기사가 그렇죠. 있었어요. 오히려 있었죠. 사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항공 주식들도 그렇고요. 일단은 유가도 이제 그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유가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제 항공 주식들은 지금 이제 기저효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카지노 업체들 요 주식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GKL도 뭐 다 비슷한 거고, 강원랜드는 오늘 제가 보진 않았는데, 강원랜드도 신고가를 내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이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정상 생활 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비중 조절은 뭐 본인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섹터에서는 뭐 한두 종목은 꼭 반드시 포트 안에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이제 그렇죠. 즐겁게 그 수익을 좀 만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걸 보고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꼭지에 물릴 것 같거든.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된다고. 그렇죠. 저는 여전히 사도 된다고. 여전히 사도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들어갔어요. 근데 오를 거라는 기대감.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당연히,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준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인데 계속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어떤 가격을 깨지면 매도하겠다. 또는 손실 금액이 얼마 정도 벗어나면 매도하겠다. 그걸 정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그래서 스탑로스를 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나는 이거 9,000원 깨지면 매도할 거야. 근데 막상 9,000원 가면 매도 버튼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걸어 놓으시라고요. 9,000원이 예, 다 시스템에 있으니까 9,000원이 깨지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리차드 데니스 리차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체 자산에서 2%를 범위를 벗어나면 매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1억의 총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한 주식을 1,0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저 1억의 전체 자산의 2%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20% 정도 까져도 괜찮아요. 이 총 자산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만 원, 1,000만 원을 샀으면 8,000원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총 자산 관리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그 주린이들 입장에서 하도 물리는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할 때, 쌀 때 들어가라 혹은 신고가 네. 종목을 들어갈 때는 항상 손절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이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신고가 매매에서는 무조건 손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에 신고가 매매의 장점은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신고가를 가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의 필수 조건은 짧은 손절, 긴 수익입니다. 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쌍용차에 네. 대한 인수를 하겠다 발표한 쌍방울. 네. 쌍방울의 그 주가가 급등을 네.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위험하다고 봐야 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분위기를? 이게 전에 지금 이제 에디슨 EV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가가 급등하려면 돈을 쓰는 입장이 급등해야 될까요? 돈을 받는 입장이 급등해야 될까요? 돈을 받는 입장에 네, 급등을 맞습니다. 해야죠. 네. 돈을 받는 입장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쌍용차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쌍용차는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히려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관련 쌍방울 오늘 광림, IOK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은 그냥 쌍용차 인수한대? 그럼 니네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돈이 몰리는 정도지 여기서 더 이상 저는 큰 의미를 별로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어떤 투자자는 그 시세 상승의 꼭지에 희생양이 될 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내가 들어가서 조금 적당히 먹고 나오면 네. 되지. 네. 그러니까 안 당하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이러다가 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조심하자. 네. 그럼 불장난 안 하면 되거든. 네, 그렇죠. 안 하면 근데 불장난하면서 불조심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기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에디슨 EV도 사실 이제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건데요. 여기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쌍방울이 여기일지 아마 이 사례를 보고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네.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서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거 리스크가 말고도 너무 커. 좋은 주식들 많은데 구태여 굳이. 만약에 이번 주말간에 갑자기 이거와 지금 오늘 나왔던 기사와 반대되는 기사가 나오면 월요일 날 어떻게 되려고요? 네, 쫙 그럴 빠지는 수 거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문제는 쌍방울 자체가 인수할 만한 어떤 네. 재무적 능력이 네. 있는 그룹이냐 네. 회사냐 네. 여기에서 또 의심을 시장에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그림이 에디슨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에디슨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서 오히려 그냥 막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단타나 단기 트레이딩은 본인 투자자분들 역량대로 하시는 건데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쌍용차 관련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 네. 이제 러시아의 그 공장 문제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상당히 또 타격을 입었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뭐 진짜 설상가상으로 더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역시 또 약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쟁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연초 들어서 진영적 리스크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대부분 2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이제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타격이 컸던 섹터가 현대기아차, 뭐 모비스, 글로비스 다 이랬죠. 근데 지금 그렇죠. 주가들을 보면 전쟁은 여전히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차트를 이견 관련없으니까 현대차를 녹화할게요. 없습니다만 이미 주가는 먼저 3월 초부터 반등이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한 상태인데 더군다나 일단 지금은 또 그걸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급등도 양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한테도 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이 관련 주식들한테 미친 영향이 감소되고 있고 시장 전체로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들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뭐 더 어마어마한 뭐 핵을 쏜다던가 그런 뭔가 전쟁이 확전에 대한 무언가가 더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변수를 놓고 있는 거죠. 사실 전쟁도 안 날 줄 알았는데 난 거고 이런 정치적인 변수는 경제적인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점 전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점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점점 분쟁이 좀 약화되는 상태로 간다. 그리고 또 이제 휴전이나 이제 종전까지도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가장 피해를 받았던 현대기아차 그룹이 또 가장 빠르게 반등은 하겠죠.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뭐 숫자가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빠진 폭의 일정 부분은 또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반등을 많이 해서 이미 예전 주가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중고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것도 다 있고 물류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올라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무조건 현대기아차 그룹주라고 다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일단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 쪽으로 지금 전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류비라던가 부품값 상승 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이제 부품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모비스하고요.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위아나 그다음에 한온시스템 그다음에 만도 주가 흐름들을 보면 만도는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기아나 그다음에 기아도 아직 덜 올라오긴 했네요. 현대차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탄력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좀 차이는 주가의 괴리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부품 주식들보다는 완성차 업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거 말고 오늘 현대 기아차 그룹주 중에서 약간 다크호스로 지목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오늘 먼저 장대 항목을 오늘 하나 되게 예쁘게 뽑아줬는데요. 바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오토웨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자율주행에서의 이제 기준 대장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게 대장주인데 뭔가 이제 큰 형님 되는 격. 뭐 예를 들어 카메라 섹터의 LG노텍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뭐 MC넥스나 하이비전이나 뭐 파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품사로 있지만 LG노텍이 기준점이 돼서 보는 것처럼 현대오토웨버도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 이제 좀 커넥티드카에서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가총액도 딱 3조 원대고 LG노텍이 딱 3조 언저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10조 언저리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것도 딱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이게 현대오토웨버는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그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설치를 할 건데 지금 한 20종 정도가 이제 그런 관련 소프트웨어가 실려 있거든요.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해서. 근데 이제 40종으로 이제 확대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는 현대기아차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출의 30%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의 뭐 그 수혜를 현대오토웨버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룹사 내에서의 약간 그동안은 좀 뭔가 다르게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오토웨버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자율주행 차들 관련 주식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제 테마 중에 하나를 자율주행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4월 달에는 4월 달, 5월 달 정도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관련 주식들도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가 그 자율주행의 대장주라고 봐야 돼요?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를 어떻게 보느냐 차이인데,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대장이면 대장주가 되겠죠. 근데 주도주 가능성이 있죠. 예, 주도주로 저는 그러니까 아직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준점이 되는 주식, 기준을 잡아주는 주식.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가 무너지면 다른 주식들도 같이 무너져요. 자율주행 쪽 테마가 그렇죠. 같이 무너질 것이다. 네. 전에 이 현대오토에버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PER이 상당히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높아서 돼요. 좋죠. 예. 네, 높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지 않냐? 이 가격대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이게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성장주는 원래 비쌀 때 사는 거예요. 성장주로 보자. 네, 성장주 여기 누가 봐도 성장 섹터가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은요. 오히려 비쌀 때 사서 2차 전지 섹터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롭이나 LNF 다 마찬가지였어요. 적자에 적자 전환할 때 정말로 영업이익 조금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였지. 올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한 해 나서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좀 이제 주가가 좀 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쌀 때 좀 과감할 때 사줘야죠.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에 시총이 3조 4천억이니까요. 한 20배, 30배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좀 계속 성장이 꺾이면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성장하는 그림을 또 그려지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조금 더 부품을 포함해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오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 아니냐. 파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기는 한데 파는 게 끝났다고 해서 사야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그렇죠. 사줘야 되죠. 공격적으로 사는 느낌이 아니죠. 오늘도 결국은 최근 일주일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죠. 팔기만 했고 오늘도 이제 파는 양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선물도 계속 샀다 팔았다. 근데 선물이 조금 의미 계속 봐야 되는 게 먼저 선물을 바닥에서 먼저 사고 그다음부터 선물로 밀어 올리면 선물에서 큰 돈 없이 다 수익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도 5천억 샀다가 오늘도 5천억 팔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현물 움직임하고 선물 움직임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선물이 한 1조 정도 순매수 들어온 날이 분명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좀 지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어차피 이제 3월 달에 이제 지금 1월 달 연초의 실적 눈높이가 올해는 썩 별 성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1분기 실적 EPS 성장률도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했는데 3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계속 하향 추정하던 게 멈추고 이제 최근에 한 2%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개선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올해 EPS 예상 경로는 1분기는 떨어지고 2분기 조금 올라가고 3분기, 4분기부터 개선되는 흐름인데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이 추정치대로 어느 정도 나오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반영해서 움직인다면 일단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일단 해볼 만한 그림. 다만 모멘텀 공백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하고 대형주는 공격적으로 지르시기보다 떨어질 때마다 싸게 매집하는 구간, 그 정도로 활용하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4월 달에도 대형주가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 문제. 근데 지금 환율도 1,200원, 10원. 근데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긍정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고 사면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 환차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높아졌을 때 이미 그러면서 이제 환율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달러 환산 코스피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나 차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외국인들이 그 사기 시작할 그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그죠. 거시적인 어떤 좋은 분위기가 맞습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 그렇죠. 끝나고 우리 한국은 이제 이런 인플레라던가 원자재 상승에 되게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외국인들이 좀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모멘텀 공백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3월 달에 좀 느끼셨겠지만 또 특별하게 또 3월 달에 정치 테마주가 또 득세를 일부 했었습니다. 안랩도 그렇고 오늘 안랩도 그랬고 몇몇 이제 시장 관련 주식들 움직였고 그리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 인맥주들이나 정책주들 지금도 사실 뭐 새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정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 주식들이 못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 좋다 싸다 전도 유망하다라고 하는 종목을 사서 기다렸다가는 생각보다 잔고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네. 있으니.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기회비용 차원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요즘 느끼셨겠지만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녹록치 않아요. 대신에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변동성이 충분히 종목별 섹터별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하시기는 편한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네. 이게 큰 호재로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냐라고 네.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종전이 아니라 네.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언제 끝날 것이냐.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런 쪽. 건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에 한 1년 내내 화두는 인플레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전가를 그 인플레 상승 비용을 가격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대부분 음식료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그런 게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상승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원자재 상승에 유리한 기업들, 뭐 쉽게 말하면 S-오일이나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 GS거든요. 기름 회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도 이제 안에 오일뱅크 들어 있으니까 이게 3대 옛날 3대 정유 회사,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한 다음 4대 정유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가 제가 이번 주에 신입사원 강연회를 하면서 봤던 건데 GS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유주들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종전이 딱 되는 순간 이 정유주들 지금 정제 마진 그쵸. 때문에 네, 안 좋은 네, 영향을 네, 받는데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저는 근데 조금 더 저는 상승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정유주들은 올해 실적 그동안 너무 고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종전에 대한 유가가 빠진다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네, 고점 대비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정유주도 뭐 장기 투자에서 뭐 큰 뭐 한 두 배, 세 배 나올 주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정 부분 섹터 내에서 또는 눌림목에서 매매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GS나 S-오일이나 현대 중공업 지주 안에 이제 오일뱅크 보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충분히 매매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널리스트 현대차증권 이베스트였나? 현대차증권 네.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S-오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보더라고요. 그 직접 정제 마진 그 그럼요. 납사 네.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유주에 투자하는 이유로 또 워렌 버핏도 봐라. 에너지주에 투자하지 네. 않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사주에 투자했죠. 엄청나게 상사.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워렌 버핏의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네.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네. 생산해내는 네. 기업에 투자해야지 네. 정유주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묶어서 그냥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에 대해 집중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렵네요.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가에 물어보려고요. 근데 지금 관련 섹터 종목들이
뭐 일단 단기 신고가들을 내고 있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뭐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되게 고생했던 게 이제 풍력이거든요. 예, 풍력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고생했어요. 혼자서 풍력 언제 이렇게 빠졌지 할 정도를 보면 되게 저도 유명한 뭐 주가였지만 작년 내내 사실 재미없었죠. CS 윈드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유럽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이 별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CS 윈드가 풍력 타워 생산량 글로벌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9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제 좀 뭔가 에너지들을 지금 응축하고 있는 게 들어갔다고 이제 수렴하고 있는 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뭐 풍력들,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차피 지금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라던가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봐서 이쪽 섹터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주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선주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뭐 이런 쪽은 계속 관심 가지고. 진짜 우리 조선주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수송하는 LNG 선들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걸로 조선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곧이어서 그건 너무 오바야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실질적인 스토리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주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받는 때가 올 겁니다. 저 대량 거래가 매집으로 인정받으면 분명히 이제 이런 그 중무장대 산업들은 이제 관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기다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종전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거는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확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렇죠. 관련주들은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올 거라고 봐요. 반도체로.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외양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새로운 정부에서 TSMC 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안 지금 간 외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 다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 말고도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 주 셌고 뭐 이거저거 셌는데 굳이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반도체에 들어가서 확 지를 수 있는 뭔가 그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안 된 거죠. 분명히 때가 되면 DB 하이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주식이거든. DB 하이텍, 유니셈, 월덱스 뭐 다 DB 하이텍 봤고요. DB 하이텍이 흐름이 좋다가 사실 살짝 눌림목 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니셈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오는 흐름이고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원익 관련 원익 들어간 회사들, 뭐 원익 시리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분명히 잊혀질 때쯤 올 거예요. 잊혀질 때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가 좀 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네. 왜냐하면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새로운 뭔가 주도주가 나왔을 경우에 더 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저는 굳이 미리 급하게 몇몇 종목 빼고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 끝나고 뭔가 시장이 이제 다시 실적 시즌은 이제 5월, 4월 말이나 가야 끝나니까 5월 중순, 5월 초중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4월 같은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도의 흐름이 4월 중순 정도까지 또 이어지면서 4월 중순 지나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좀 뭔가 실적주와 테마주 장세가 이제 좀 혼재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4월에는 올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달, 5월달 정도가 가장 해볼 만하다. 네, 올해로 보면. 그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네, 아직까지는 4월. 유효하다.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일단은 뭐 FOMC 기준금리 인상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죠? 5월 달에 또 하지만 긴축에 대한 경고 예고는 돼 있잖아요. 예고는 돼 있는데 갑자기 75bp 이미 경고를 지금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2달 반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75bp를 하면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그거와 대비해가지고 은행주를 하나 넣어놓자라고 했던 거고,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지금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느 한쪽 섹터에 몰빵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포트를 통해서 이제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 튀면 팔아서 덜 오른 거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가 됐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될 지금은 때다. 그게 날 것 같습니다. 네. 4월, 5월 그런 전략으로 네, 우리 네, 황 팀장님은 가신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조금 실적 좋은 대형주 장세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중소형주 장세라고 계속 코스닥이 좀 더 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는 분명히 대형주 장세였어요. 이 1년 반 정도. 그러면 또 코스닥 장세가 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코스닥 지금 지수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940포인트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더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이 그렇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기술주 성장주들이 센 이유는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을 다 반영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다 반영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 발생한 것도 있지만 금리 상승이 여기서는 더 가봤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FOMC에서 경로도 제시됐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간지렀던 부분을 다 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성장주. 성장주인데도 그 중에서 좀 실적이 된 성장주로 조금 이제 더 퀄리티 있게 좀 색깔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가는 흐름이 4월 달에도 일단은 중순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눅눅하지는 않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지금 수확을 못함, 파종을 못한 게 엄청나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또 곡물 가격의 인상, 그로 인한 뭐 사료 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니 과연 4월, 5월 거기다 기업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4월 달에 어떤 큰 주가 급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락하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변수는 뭐 주식시장에 변수 없었던 때 있었나요? 항상 변수지. 좋아도 변수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 안고 가는데 이제 이게 하락 변동성이 심할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들 말씀하셨던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 시장은 지수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개별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나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종목들이 그 2월달, 1월달, 2월달은 그냥 이유 없이 꽂기만 밑으로 내려 꽂기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변수들을 호재로 받아들여 튀는 종목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퀄리티 있는 주식, 너무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주식만 매매했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계좌는 계속 그대로고 속만 쓰는 거지. 분명히 그렇지. 저거는 내가 주식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저런 저런 실적을 낸 게 무슨 주식이야라고 했는 주식들이 올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 지금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월 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 뭐 잘 골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좋을 만한 개별주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신고가를 항상 고르죠. 신고가 기준으로 네. 눌림목을 잘못하면 계속 눌러질 수도 있어서 이거 오늘도 이제 신고가 매매된 이제 하이트 진로도 여전히 또 나오고 있고 하이트진로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아직 제 마음에 들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여기서 장대 양보를 한번 쫙 뽑아줄 것 같은데 안 뽑아주네요. 이거 네 외국계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계 증권사 중에 하나가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도 냈어요. 네, JP모건에서 5만 원까지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보험주들 손해보,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도 뭐 이런 자리가 무서워서 샀다가 물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제 만약에 뭐 손절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나잖아요. 여기서 손절을 했다가도 또 신고가 나면 또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서워서 못 사면 이 상승을 지금 여기서 보면 또 그림이 또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판 중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흐름 좋은 거고 호텔신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저항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은 뭐냐면
장기 저항, 이평선 저항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고점에서 나오는 뭐 이제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일단 저항 타면 일단은 한번 팔고 가요. 팔았다 다시. 저 위에 이동평균선이 위에 버티고 있다면 네. 그 선에서의 가격에 일단 매도하자. 일단 가면 닿으면 매도하고 특히나 이런 것처럼 첫 번째 터치 있어요. 한번 깨졌다가 올라올 때 첫 터치는 일단은 파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장기 이평선 첫 터치는 일단 매도하고 다시 사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서 그랬을 건데 요런 거죠,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좀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또 다시 모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지금 LG노텍 한번 봐볼래요? LG노텍 흐름 어떻게 봐요? 지금은 그냥 보유 구간이죠. 보유 구간? 네.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그렇게 거래량이 엄청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보고 이제 들어간 분도 있을 텐데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여러 날 빠지니까 이제 그렇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속 지지선 아래로 또 떨어질까봐. 네. 지금 딱 여기 정고점 여기 지지와 저항 딱 그 구간이니까 오히려 한번 사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분할로 조금은. 네, 오히려. 네. 그렇군요. 대신 여기서 추세가 꺾여는 신호들이 나온다. 뭐 거래량 터지다던가.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신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지금은 추세 꺾이는 신호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으로 신호를 여기서 보고? 글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이 줄줄 흐르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기 거래량이 많이 때문에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신호를 보고 매매하기가 거래량도 한계는 있어요. 그냥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그냥 줄줄 거래량 없이 줄줄 흘러버리면 에코프로 BM이 고점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서 사실 고점 매도 잡기가 되게 어려웠던 흐름이거든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줄줄 이렇게 흘러버리는 이때가 되게 좀 무서운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섹터 전체 흐름도 되게 그래서 아까 현대오토웨버처럼 기준이 되는 주가가 있어야 돼요. 걔가 깨져버리면 다른 섹터도 같이 밀리니까. 근데 LG노텍은 얘가 대장 기준이 되는 주식이라서 얘가 꺼져버리면 다른 카메라도 다 같이 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본인의 대응이 저는 만약에 여기서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오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매도하겠지만 또는 지금의 실적이 저는 3개년 정도 보거든요. 3개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지금 2024년 정도가 1조 6천억 정도니까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그러네요. 네, 조금 높다. 네, 목에 차 있는 느낌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준 1조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네, 1조 6천억인데 지금 9조니까요. 아직도 싸죠. 네. 제가 1,600억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신을 그렇죠. 네. 그러면 PR이 지금 앞으로 해도 그렇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PR이 이렇게 8배 아직 이렇게 저렴하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기 투자를 쫙 보면 이게 계속 꾸준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치. 들어가서 쪼개서 보면 이 삼성전자도 2016년 그림 봐볼까요? 삼성전자도 이때 꾸준하게 2배 오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네. 여기도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는 되게 또 무서웠을 거라고. 이런 자리에서 엄청 무서웠을 거라고요. 봐보세요.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엄청 얼마나 무섭게 해서 변동폭이 봐보세요. 여기서 3만 원, 지금 이제 분할을 하기 전이니까 3만 원이었던 게 2만 9천 원, 10% 이상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게 쭉 길게 놓고 보면 되게 잘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중간에는 이런 변곡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네. 자신의 성향과 투자 원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자, 이제 1분기 3월까지 끝났어요. 지나갔죠. 1분기. 빨리 가길 지긋지긋한 1분기라고 봐야 1분기 마지막 주를 너무 화끈하게 보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네. 네. 2분기는 잘 되겠죠. 2분기? 네, 1분기에 1분기는 이번 마지막 주 아니고도 사실 1, 2월 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히 3월 달은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달을 좀 보낸 것 같은데, 이제 멘탈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멘탈도 바닥이고, 계좌도 이제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조금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에 하방에 대한 네. 그 두려움이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있죠.
오히려 지금이 뭔가 큰 변곡점에 네. 있는 변곡점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래서 밸런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누구는 하방을 보고 있고 누구는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러다가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러면 그 방향이 일시적으로 지정되다가 거기가 다시 또 확 꺾일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고민 주저주저 할 때가 주식 투자할 때라고 보고요. 정말 제가 주식을 조금 진짜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는 미국 연준에서 마지막 금리에 대한 거의 7분에서 넘어갔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한 1.75, 2% 정도 갔을 때 그러면 지금 미국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 여름 이후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 되거든요. 2018년 10월 달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7분응선 넘어가고 나서 마지막 금리 인상하면서 2018년 10월 달 하반기에 이제 박살이 났죠. 그때인 것처럼 아직은 금리 인상 초입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해볼 만한 거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4월 달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또 만우절이라 이거 다 안 믿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 하여튼 4월, 5월 황 팀장은 그 좋은 투자하기 좋은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이유들 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고 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 액티브한 한 주를 보내신 우리 황 팀장님. 내일 테니스 치러 가서 네. 테니스공을 다 부셔버리고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죄 없는 테니스에다 화풀이를 해.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고요.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아침, 아침에 또 매일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리고 3월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시작되는 이 4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 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